안녕하십니까. 이별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오늘은 홀로서기란 소주제입니다. 연애라는 관계에서 이별은 만남 이전 혼자였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선택의 모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별은 상실이 아닙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87년 시인 서정윤이 발표한 홀로서기란 연작시는 둘이 만나서는 게 아니라 홀로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예, 이별의 결연한 결심은 홀로서기의 결심입니다. 서정윤의 연작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랑을 하자라는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이 시집은 나오던 첫 해만 45세 발행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웁니다. 우리는 이별한 후 이별한 연인과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연인을 만날 수도 있고 아무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연애라는 관계에서 이별은 만남 이전 혼자였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선택의 모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별은 상실이 아닙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드문 일이 아니겠지만 고백을 한 후 거절당할 때도 시작하지 못한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씁쓸하겠죠. 하지만 이럴 때도 홀로 서야 합니다. 당연히 아예 고백조차 하지 못했을 때도 홀로 서야겠죠. 호랍이나 노처녀의 처량함에 묻어나는 궁상맞음을 보면 홀로 서기가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홀로 서 있음의 외로움에는 견뎌냄의 시간이 주는 한 자락 향기가 있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인텔과 도시바의 웹드라마를 리메이크한 백종열 감독의 2015년 영화 뷰티 인사이드의 여주인공을 보세요. 그녀는 연인의 모습이 매일 바뀜으로 매일 이별을 경험합니다. 수없이 경험하는 홀로 있음의 경험이 그녀의 내면에 쉽게 망가뜨릴 수 없는 심지를 줍니다. 깊고 얕은 숱한 상흔이 새겨진 심지입니다. 그녀가 심지에 불을 붙일 수 있게 되면 그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온기를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내면의 아름다움이겠죠. 2020년 김초희 감독의 찬실이는 복도 만치란 영화의 제목은 역설적입니다. 나이 먹고 가진 것도 없는 찬실이가 연하의 남자를 만나 고백하지만 거절당하죠. 복도 없는 찬실이지만 홀로 서 있음은 원래 자리로 돌아감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감은 근원적인 그리움이고요. 홀로 있으므로 관심이 분산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서정유는 시를 쓰고 찬실이는 영화를 만듭니다. 그리하여 찬실이는 복도 많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홀로 서 있음을 예찬한다 하더라도 홀로 서기의 먹먹함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2006년 일본의 츠치미 유키히코가 감독한 내일의 기억은 알츠하이머병에 관한 영화입니다. 가족을 위해 오로지 일만 하던 아직 50이 안 된 남자에게 갑자기 알츠하이머병이 찾아오고 영화는 시작됩니다.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는 남편과의 이별을 준비하던 아내에게 어느 날 드디어 두려워하던 순간이 옵니다. 산길에서 만난 남편이 자기를 찾아온 아내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무심히 스쳐가는 남편 뒤에서 머뭇거리던 아내의 먹먹함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이별한 후 그렇게나 사랑했던 연인들이 그렇게 무심하게 스쳐갑니다. 중국 출신 웨이노왕 감독의 1995년 미국 영화 스모크에도 가슴 아픈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옥이라는 남자가 14년 동안 주인장이었던 길모퉁이 동네 담배 가게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얼마 전 난산으로 인해
아내와 아이를 모두 잃은 작가 폴이 있습니다. 오기는 1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시간에 담배가게 사진을 찍어 스크랩하는 것이 취미입니다. 어느 날 가게로 담배를 사러 온 폴은 우연히 스크랩북을 뒤지다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오기의 카메라에 잡힌 아내의 사진을 예기치 못하게 보게 됩니다.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만남에 폴은 통곡하죠. 옆에 있던 오기가 무슨 말로 폴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홀로서기의 여정이 정말 힘들었던 남자는 1984년 독일의 빔 벤더스가 감독한 파리, 텍사스에 나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후 느낌으로는 거의 억겁의 세월 동안 방황하고 있던 남자 트레비스입니다. 결국 아내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데요. 아내는 유리창 너머에서 관음증 고객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업에 종사합니다. 트레비스에게는 어린 아들도 있어서 아빠를 따라온 어린 아들은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나에게는 트레비스가 홀로 서기까지 다시 억겁의 세월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제리 주커가 감독한 1990년 영화 사랑과 영혼의 남자 주인공은 어떨까요? 죽음으로써 연인과 이별한 남자 샘은 죽은 후에도 연인 몰리의 주변에 머뭅니다. 샘은 자기 말고도 여전히 이승에 머물러 있는 또 다른 영혼을 만나죠. 이 영혼은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어 담배 자판기에서 담배를 꺼내는 데까지는 성공하지만 몸이 없는 영혼이라 막상 담배를 입에 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담배가 있는데도 피지 못하는, 그래서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한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한 큐 아래 주제를 들여다보자면 이렇게 이 영혼은 담배에 대한 미련을 털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승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 영혼이 홀로서기에 이르지 못하는 한 이 영혼은 억겁의 세월을 이렇게 괴로움으로 몸부림쳐야 할 겁니다. 사랑과 영혼의 힘으로 연인을 위기에서 구한 샘은 연인과의 모든 미련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홀가분한 모습으로 이승을 떠납니다. 그야말로 한순간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홀로서기와 관련해서 최고의 영화는 2013년 튀니지 출신의 감독 압델라티프 케시시가 만든 가장 따뜻한 색 블루입니다. 만화 원작을 리메이크한 이 영화에는 아델이란 고등학생 소녀와 엠마라는 대학생 여자가 나옵니다. 푸른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엠마의 유혹을 받은 아델은 엠마와 동성애 관계를 맺죠. 그리고 엠마를 사랑하게 됩니다. 미대생인 엠마의 부모는 중산층인 반면에 아델의 부모는 저소득층이에요. 저녁 식사로 생선회를 먹는 엠마의 집안과 인스턴트 스파게티를 먹는 아델의 집안은 한눈에도 그 차이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엠마의 부모는 어린이집 선생을 꿈꾸는 아델에게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품위 있는 눈높이를 고상하게 권유하죠. 미대생 엠마는 화가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고 더 이상 머리를 푸른색으로 염색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하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서도 모델로서 아델을 이용하고요. 엠마가 아델과 아델의 부모님을 눈 아래 내려다보는 것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단지 적절하게 앞가림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일단 아델이 엠마의 비위를 거스리게 되면 가차없습니다. 엑세스 같은 년으로 짓밟아 버립니다. 반면에 아델은 엠마를 온몸으로 사랑합니다. 엠마의 무관심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잠깐 직장 동료를 만난 것뿐이었거든요. 아델은 엠마에게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용서를 빌지만 돌아오는 건 매몰찬 업신여김과
짓밟힘입니다. 아델은 바닷가를 찾아 푸른 바닷물에 잠깁니다. 그냥 가라앉아 버릴까요? 어림천만의 말씀. 아델은 다시 물 위로 솟아오릅니다. 시간이 지나 엠마는 아델을 전시회에 초대합니다. 아델은 푸른 옷을 입고 전시회에 갑니다. 가식과 허영이 흘러넘치는 고상한 전시회장에서 아델은 엠마가 자신을 모델로 착취한 그림들을 봅니다. 아델은 전시회장을 나와 담배에 불을 붙이죠. 푸른 담배 연기를 뒤로 남기며 씩씩하게 걸어가는 아델의 뒷모습과 함께 영화는 끝납니다. 동성애 관계를 묘사한 배드신이 좀 지나친 감은 있지만 홀로서기라는 점에서 이 영화의 엔딩은 거의 장엄한 수준입니다. 홀로서기가 이렇게 장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1774년 괴테가 발표한 소설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는 이 소설의 내용을 베르테르가 남편이 있는 로테를 좋아한 불륜으로 정리했습니다만 글쎄요. 내용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한 큐 아래 주제는 좀 다르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문학 연구가들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괴테의 실제 경험과 연결짓곤 합니다. 이 소설은 베르테르의 편지인 1부와 2부 그리고 3부격인 편집자가 독자에게 건네는 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내 생각에 2부가 괴테 자신의 경험입니다. 1부와 3부는 그 당시 유행하던 슬픈 연애물이라는 소설의 형식에 맞춰져 있습니다. 2부에서 베르테르는 로테를 떠나 낯선 곳의 공사관에서 근무하죠. 괴테가 슬픈 연애를 경험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2부에서 볼 수 있는 베르테르의 슬픔은 슬픔이라기보다는 분노입니다. 시민 계급이었던 괴테가 귀족이나 왕족 계급에게서 받았던 차별과 멸시는 차라리 그 차별과 멸시가 노골적이었으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괴테나 베르테르 또는 아델같이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은근히 눈 아래로 깔아보며 은연중에 드러내는 무시가 오히려 견디기 어려운 모멸감이었을 겁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전야에 괴테는 베르테르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르테르의 죽음은 불륜의 딜레마가 아니라 홀로 서 있음의 외침이었던 거죠. 괴테는 오래 살아남았지만 1832년 죽을 때까지 계급을 떠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괴테는 홀로 설 수는 없었습니다. 괴테의 시대와 비교하면 그래도 지금은 내쳐진 뒤에라도 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델은 가라앉던 바닷속에서 다시 떠오를 수 있었고요. 물론 지금도 연심을 품었다가 내쳐졌다는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홀로 서 있음이 장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감히 단언하건대 홀로 서기는 연애 시대의 훈장입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별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쿨한 이별이란 소주제로 다시 만나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